한 부탁, 황현산. 날카로운 근하신년. 이제 근하신년이란 네 글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나 해피 뉴 이어의 등살에 완전히 밀려나 버린 것 같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문자는 신년 카드나 달력의 표지에 빠짐없이 찍혀 있었고, 백화점 정면에 연말연시 장식에서도 5만 가지로 모양을 내고 반짝거렸다. 물론 그때도 벌써 이 어구는 상투적이어서 행서나 해서로 쓴 그 네 글자는 무슨 말이라기보다는 장식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상투성이 덜한 것은 아니지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쉽다는 장점은 있다. 그래서 한때는 새해 부자 되세요 같은 무지막지한 인사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상투적인 말들도 사라질 때가 되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문득 되짚어보게 하는 힘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근하신년은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말일 터인데 삼가다에 잠시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도 때문인 것 같다. 의례적인 새해 인사라도 이모저모 생각해보면 삼갈 이유가 없진 않겠다. 우선은 그 인사가 의례적이기에 더욱 몸을 가다듬어 한껏 진심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 삼간다는 말 속에는 공경하고 조심한다는 뜻 외에 두려워 인사하기조차 꺼려진다는 뜻도 들어있겠다. 내가 무슨 상관이간데 내게 이런 할애를 하느냐고 오만하게 구는 사람이나 내 인사가 내 삶을 더욱 번잡하게 한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인들 어찌 없겠는가. 그래서 이 삼간다는 말은 서양 말투를 빌린다면 감히 이런 인사를 드려도 괜찮냐고 묻는다거나 이런 인사를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물음이나 간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지만 적어도 근하신년은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내질러 감행하는 인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한 감이 없지 않다. 옛날 고속버스에 안내원이 꼬박꼬박 탑승할 때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에 불운했던 내 친구의 이야기다. 고향에 쓰러져가는 집에 노모를 두고 서울로 돌아오던 친구는 손님 여러분의 행운과 가정의 평화를 빈다는 안내원의 인사를 그날따라 유심히 들었다. 그 의례적인 인사가 제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길로 월부 책장사를 시작하여 약간의 자금과 경험을 쌓았다. 시절의 변화에 따라 그는 몇 차례 업태를 바꾸었는데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여 지금은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지금도 고속버스 안내원의 그 의례적인 인사를 자신이 귀담아 들었던 덕에 말 그대로 행운이 찾아온 것이라고 믿는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 어떤 비장함이 숨어 있어 공덕의 말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어쩌면 모든 상투적인 말이 다 비장한 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늘 염원하면서도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희망을 그 상투적인 말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상투적인 말이 되도록 놓아둔 것은 늘 보던 것 외에 다른 것을 보려 하지 않는, 다른 것을 볼까봐 오히려 겁을 먹는 우리들의 나태함일 것이 분명하다. 말은 제 힘을 다해 우리를 응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 탓일 것이 분명하다. 상투적인 말들도 처음에는 그 날카로운 힘이 우리의 오장에 파고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말이 나를 넘어뜨리고 내 안위를 뒤흔들 것이 두려워 우리가 철갑을 입을 때 말도 상투성의 철갑을 입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인들이 말의 껍질을 두들겨 그 안에서 비장한 핵심을 뽑아내려고 사시사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인 친구가 새해 인사를 대신해서 카톡으로 푸른 말그림을 보내왔다. 뒷부분을 가볍게 들어올린 갈기에 땅에까지 닿을 듯 찰랑거리는 꼬리, 감은 눈에 숙인 고개가 부끄러움 많은 처녀 같기도 하지만 그 탄탄한 근육에 긴장된 힘을 그 정숙함으로 어찌다 감출 수 있겠는가.
이제 달릴 일만 남았다고 푸른 말은 선언한다. 그래서 그림 속의 말은 잠옷 요염하다. 다시 말해서 나태한 우리를 깨워 일으킬 생명의 요청으로 가득 차 있다. 말은 그저 말일 뿐이라고 믿어버릴 만큼 편안해진 자신을 넘어뜨리고 한마디 인사말이라도 마음을 다 모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당부한다. 순결한 학생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를 피와 살로 삼으라고 격려한다. 날카로운 근하 신년이다. 2014년 1월 4일. 공개 질문. 지난 주말 어느 디자인 학교에 들렀다가 그뜰에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비로소 우리 아파트에도 무슨 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기까지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벚꽃이 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이다. 입으로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려 애쓰면서도 늘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너무 갑작스럽게 꽃을 피워버린 나무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꽃을 보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꽃나무들이 내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젊었을 때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했다. 마산과 창원과 진해가 아직 통합되기 이전이다. 봄이면 진해의 군항제가 화제에 오르곤 했다. 진해시는 해마다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를 놓고 축제 기간을 선택하느라 고심한다는 말을 들었다. 벚꽃이 만개한 시기와 군항제 기간이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진해시의 한 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해에 있어야 할 벚꽃이 서울에 있으니 군항제를 걱정하게 된다. 통영에서 마산까지 깊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진해만 연변은 벚꽃으로만 봄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간만에 차가 심하지 않고 물이 호수처럼 잔잔해 바다와 접한 실록의 진달래꽃이 산그림자와 함께 물에 어린다. 나는 그 진달래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동료 교수의 차를 타고 마산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배준으로 가는 길에 그 꽃그림자를 보려고 잠시 멈춰 섰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들이 마을로 들어간다. 차를 몰던 교수가 어디 다녀오시느냐고 인사를 했다. 군항지에서 벚꽃 구경을 하고 오는 길이란다. 내가 여기 꽃이 더 좋다고 했더니 노인네들은 아주 미쳤나 보다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이제는 그 산 구비구비에 작은 만들이 메어져 봄 풍경이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다. 마산에서 통영으로 이어지는 버스길은 그 진해만을 빠져나가는 길이다. 길은 산길에서 해안으로, 해안에서 산길로 이어졌다. 차창 밖을 내다보면 왼쪽에서 보이던 바다가 오른쪽에서 보이고 다시 또 왼쪽에서 보였다. 이제는 고속도로가 생겼고 여러 작은 만이 메어져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버스는 산길로 가지 않으며 왼쪽 오른쪽의 바다는 벌써 전설이 되었다. 한려수도는 한산도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뱃길이지만 진해만도 넓게 보면 그 뱃길에 속한다고 적어도 나에게는 말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읽은 생애 가장 아름다운 산문은 그 한려수도에 관한 것이었고 그 글과 똑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진해만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나처럼 1950년대에 초등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6학년 1학기 국어책에 실렸던 그 유창한 글을 기억할 것이다. 그 산문은 글쓴이가 동영이라는 자기의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투의 기행문이었다. 그는 한산도에서 여수로 배를 타고 가며 그 연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국토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나는 그 글을 20번도 더 읽어 오랫동안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리알을 깔아놓은 듯 잔잔한 바다 위를 배는 망아지처럼 달려간다는 한 구절이 겨우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글의 첫 대목에서 그가 조카에게 등불 아래 지도를 펴놓고 남쪽 해안을 살핀 다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라고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는 보들레르의 시를 읽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끝내는 시 여행에는 지도와 파나를 사랑하는 어린이에게 세계는 그의 식욕만큼이나 방대하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짐작일 뿐이다. 보들레르를 읽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튼 나는 그를 알고 싶어 했으나 여태껏 알지 못했다.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난을 단 한 번 사적으로 사용할 결심을 한다. 그 글을 쓴 사람을 알려달라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부탁한다. 2014년 4월 5일 한 부탁 황현산 날카로운 그나신년